환전상의 아들에서 유럽의 지배자로 로스차일드, 200년의 비밀 개토의 작은 동전 하나가 어떻게 대륙의 운명을 흔들었는가. 프랑크푸르트, 1744년 겨울. 좁고 어두운 골목, 높이 솟은 담장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개토. 해가 지면 문이 잠겼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마음대로 가질 수 없던 사람들. 그 골목 한 귀퉁이, 붉은 방패가 걸린 낡은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후손이 200년 뒤 유럽 전체의 돈줄을 쥐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한 가문의 흥망이 아닙니다. 근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국가와 돈의 관계가 어떻게 뒤바뀌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단편적으로 그려졌던 그 가문의 진짜 시작. 독일 개토의 한 환전상이 어떻게 5 아들을 유럽 5 도시로 보내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격동의 시대가 어떻게 이들에게 기회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야기, 붉은 방패가 걸린 좁은 골목 프랑크푸르트 유덴가세. 이름 그대로 유대인 골목이었습니다. 길산 62년부터 유대인들은 이 좁고 긴 거리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폭은 고작 4m 남짓, 길이는 약 330m. 그 안에 수천 명이 빽빽이 살았습니다. 일요일과 기독교 축일에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골목 양쪽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 골목에 붉은 방패의 집이라는 뜻의 춤로텐 실트가 있었습니다. 독일어로 로트실트, 영어식으로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름은 이 작은 집의 문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744년 2월 23일, 이 집에서 마이어 암셸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모제스 암셸 바우어는 작은 환전상이자 골동품 상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환전, 대부, 중고품 거래. 사회가 천대하던 직업들이었지만 이것이 훗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이어가 11살이 되던 해 전염병이 가족을 덮쳤습니다. 한 해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어린 마이어는 친척의 손에 이끌려 하노버의 한 유대인 은행, 오펜하이머 가문이 운영하던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시절 마이어가 배운 것은 단순한 환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수백 개의 영방 국가로 쪼개져 있었고 각 나라마다 통화가 달랐습니다. 화폐 종류만 수천 가지, 환율을 읽고 가치를 평가하고 신뢰를 거래하는 일, 그것은 그 시대의 가장 정교한 정보 산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전 한 잎이 열어준 궁정의 문. 20살 무렵 마이어는 고향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작은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집중한 것은 희귀 동전 거래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은화, 중세 신성로마 제국의 금화, 귀족과 부유한 수집가들이 좋아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마이어는 영리했습니다. 단순히 동전을 파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동전 도록을 만들어 잠재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카탈로그, 정중한 편지와 함께 그중 한 통이 운명을 바꿉니다. 수신인은 헤센카셀의 빌헬름 공작,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헬름의 부의 원천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민들, 즉 헤센 출신 병사들을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미국 독립전쟁에서 사용한 헤센 용병이 바로 이들입니다. 빌헬름의 금고에는 막대한 현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이 군주에게 동전을 파격적인 가격에 팔았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신뢰를 사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769년 마이어는 마침내 궁정공급상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대단한 직함은 아니었습니다. 연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의 간판에 그 칭호를 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보호막이자 광고였습니다. 다른 귀족들도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빌헬름은 단순한 동전 수집가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채권자였습니다. 영국 정부, 덴마크 정부,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받은 채권, 이자를 받아내고 관리하는 일은 복잡하고 번거로웠습니다. 마이어는 점차 이 업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동전 상인에서 금융 대리인으로 그가 다루는 돈의 단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5개의 화살, 5개의 도시. 마이어에게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암쉘, 살로몬, 나탄, 카를, 야콥. 5명 모두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가족의 문장은 5개의 화살을 움켜쥔 손이었습니다. 부러뜨릴 수 없는 결속의 상징. 마이어는 결심합니다. 좁은 게토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큰아들 암쉘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습니다. 가문의 본가를 지키는 역할이었습니다. 둘째 살로몬은 빈으로 향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수도, 훗날 오스트리아 황실의 재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셋째 나탄은 런던으로 갔습니다. 이 결정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음이 곧 드러납니다. 넷째 카를은 나폴리로 이탈리아 남부와 교황령의 재정에 손을 뻗습니다. 막내 야콥은 파리로 갔습니다. 당시 나폴레옹 치하의 적국이었지만 마이어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5 도시, 5 아들. 그러나 이들은 분리된 5개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가문, 하나의 정보망, 하나의 자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들을 각기 다른 나라로 보내고 서로의 안위를 매일 편지로 확인하는 삶. 당시 우표는 느렸고 검열도 흔했습니다.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자신들만의 암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시어, 히브리어, 독일어를 섞어 쓴 편지. 주요 인물의 이름은 별명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정부가 편지를 열어봐도 핵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이어는 1812년 9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유언장은 엄격했습니다. 가문의 사업은 오직 남자 후손에게만. 가족 외부에는 회계 장부를 절대 공개하지 말 것. 딸들은 사업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할 것. 가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폐쇄성이 향후 100년간 가문의 비밀과 힘을 지킨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런던에 도착한 셋째 아들 나탄 메이어. 형제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가장 영민하고 가장 야망이 컸습니다. 21살이던 1798년 그는 영국 맨체스터에 도착합니다. 손에는 약 2만 파운드의 자본, 영국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직물 무역을 했습니다. 영국산 면직물을 사서 대륙으로 보냈습니다. 나폴레옹의 대륙봉 쇄령으로 영국 상품은 유럽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나탄은 밀무역과 합법적 경로를 교묘하게 섞어 길을 뚫었습니다. 곧 그는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옮기는 것보다 돈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큰 사업이라는 사실을. 1804년 그는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 당시 세계 금융의 중심이 막 형성되고 있던 곳. 저도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탄이 런던에 자리 잡은 시점은 유럽 전체가 나폴레옹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때였습니다. 영국은 막대한 전쟁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대륙의 동맹국에게 보낼 보조금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 유럽에서 거액의 금을 안전하게 옮긴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헤센의 빌헬름 공작이 등장합니다. 나폴레옹이 헤센을 침공하자 빌헬름은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산을 마이어 로스차일드에게 맡겼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사료마다 다르게 전해지지만
당시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자금은 비밀리에 영국으로 옮겨졌고 나탄의 손에서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탄은 이 자금을 영국 정부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이자를 벌고 영국 정부와의 신뢰를 쌓고 빌헬름의 돈을 정직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용도 키워나갔습니다. 곧 영국 재무성은 한 가지 거대한 문제를 안고 그를 찾아옵니다. 스페인의 웰링턴 장군에게 군자금을 보내야 한다. 프랑스가 지배하는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금괴를 옮겨야 한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답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워털루, 안개 속의 소문.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워털루.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유럽의 운명이 한 들판에서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런던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나폴레옹이 이기면 영국 채권은 폭락할 것이고 패하면 폭등할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은 사람이 직접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전령보다 빠른 정보, 그것은 곧 돈이었습니다. 나탄 로스차일드는 자신만의 통신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배치된 전령들, 빠른 배, 훈련된 전서구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실제로 비둘기를 활용했는지는 사료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그가 정부보다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먼저 워털루의 결과를 알았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전설이 만들어집니다. 나탄이 일부러 슬픈 표정으로 거래소에 나타나 영국이 졌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자 헐값에 사들였다는 이야기. 이는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반유대주의적 팸플릿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과장 혹은 허구로 평가됩니다. 영국 국채 가격 변동 기록을 보면 그런 극적인 폭락 폭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탄은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활용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었고 그 시대의 시장에서 정보를 빠르게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워털루 이후 나탄 로스차일드는 런던 시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나엠, 로스차일드 앤드 선즈. 이 이름은 곧 유럽 금융의 대명사가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다섯 도시를 잇는 거미줄 전쟁이 끝난 1815년 이후 30여 년. 이 시기를 흔히 로스차일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모든 주요 국가가 그들의 고객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이들이 발행하는 국채의 인수와 유통, 그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핵심 사업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가들은 끊임없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의 빚을 갚고 철도를 놓고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 그러나 정부가 직접 시민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려면 누군가가 보증을 서야 했습니다. 그 보증인의 자리에 로스차일드가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살로몬의 빈 활약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재상 메테르니히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1822년 합스부르크 황제는 살로몬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남작 자귀를 수여합니다. 유대인이 신성 로마 제국의 귀족이 되는 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막내 야콥, 프랑스식 이름으로는 제임스가 활동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부르봉 왕정이 복귀한 뒤 제임스는 파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가로 떠올랐습니다. 훗날 7월 왕정의 루이 필리프 왕도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프랑스 작가 발자크의 소설에 등장하는 막강한 은행가 뉘싱겐의 모델이 제임스 로스차일드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사업은 국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철도, 광산, 보험, 이베리아 반도의 수은 광산을 거의 독점했고 프랑스 북부 철도 건설을 주도했습니다. 정보와 자본,
그리고 가족,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당시 유럽에는 여전히 유대인 차별이 깊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늘 경계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나탄의 아들 라이오넬은 1847년 영국 하원에 선출되었지만 기독교식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1년 동안 의석에 앉지 못했습니다. 1858년 마침내 유대인이 기독교식 선서 없이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에야 그는 하원에 정식으로 입성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 신화의 그늘. 사실과 허구 사이 로스차일드라는 이름 주위에는 수많은 음모론이 떠돌았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비밀리에 지배한다. 전쟁을 일부러 일으킨다. 모든 중앙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19세기 후반부터 반유대주의 정치운동가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치 독일은 1940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선전 영화까지 만들어 그들을 악마화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절대적 우위는 점차 흔들립니다. JP 모건 같은 미국 금융가들이 부상했고 독일의 도이체방크, 프랑스의 크레디리오네 같은 주식회사형 거대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가족 중심의 폐쇄적 운영 방식은 시대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결정적 타격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 가문은 1938년 나치의 합병 이후 모든 자산을 빼앗기고 망명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본가는 19세기 말에 이미 적장자가 끊겨 문을 닫았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가문도 19세기 중반에 정리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남은 것은 런던과 파리의 두 가문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사모투자와 자산관리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19세기와 같은 압도적 지위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200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정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통신망. 둘째, 신뢰였습니다. 약속한 금액은 반드시 지불한다는 평판. 셋째, 가족이었습니다. 5개의 화살로 묶인 형제들의 결속. 넷째, 시대를 읽는 감각이었습니다. 전쟁, 산업혁명, 철도, 그 모든 변화의 지점에 그들은 자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개토의 좁은 골목, 붉은 방패가 걸린 작은 집. 그곳에서 시작된 한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의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별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기록이었고, 동시에 근대 자본주의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마저 좌우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마음대로 가질 수 없던 시대에 한 환전상의 아들은 5개의 화살을 유럽 전역에 쏘아 보냈습니다. 그 화살은 200년의 시간을 가로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채, 국제금융, 다국적 자본의 원형은 바로 그 좁은 골목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붉은 방패가 걸린 좁은 골목,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5 아들을 유럽 5도시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200년 뒤 세계는 그가 만든 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